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휴식을 위하여. 기벤나트 씨는 과즙 압착기 옆에서 제법 뽐내며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한스도 일을 거들었다. 구두장수 아들 둘이 부탁을 받고 과일을 가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둘은 조그만 시음용 컵을 같이 쓰고 큼직한 검은 빵을 각각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러나 에마는 같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통을 가지고 나가서 반 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에야 겨우 한스는 큰맘 먹고 에마의 이야기를 꺼냈다. 에마는 어디 갔니? 여기 오지 않는데? 소년들이 먹고 있던 빵을 다 삼키고 나서 말을 할 수 있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렸다. 에마는 갔는데 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버렸어? 어디로? 집에. 갔어? 기차 타고? 소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언제? 오늘 아침에. 소년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한스는 압착기를 돌리면서 과즙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차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모두들 일하고 웃고 야단들이었다. 소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서는 다름질쳐 사라졌다. 저녁 때가 되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한스는 혼자서 그의 방에 앉아 있었다.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었으나 불도 켜지 않았다. 그러고는 한숨 실컷 잠을 잤다. 여느 때보다 늦게 눈을 떴을 때 그는 단 하나의 불행과 손실을 희미하게 느꼈을 뿐이었다. 나중에는 또 에마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구별도 없이 떠나가 버렸다. 그가 마지막 밤에 그녀에게 찾아갔을 때 언제 떠난다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능숙하게 그에게 몸을 맡긴 것이라든지 그녀의 웃음소리며 키스를 지금 새삼스럽게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상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분노를 억누를 길 없는 고통과 흥분해서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의 힘이 뒤엉켜 애달픈 번뇌로 변해버렸다. 이 번뇌의 채찍질에 못 이겨 그는 집에서 뜰로 거리로 숲속으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헤매다녔다. 이처럼 그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그가 훗날 맛보아야 할 사랑의 비밀을 너무나 빨리 알게 된 것이다. 그 사랑은 그에게 별반 흥미로운 맛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 대신 쓰디 쓴 고배만 잔뜩 마시게 한 것이다. 하루하루의 일과는 그 얼마나 소용없는 한탕과 실없이 그리워지는 추억과 하염없는 명상으로 충만되어 있었던가. 밤마다 그 엄청난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가슴의 격동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는 얼마나 그의 피가 풀기 어려운 격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커다란 공포로 파동이 되었는지 몰랐다. 또 껴안아 죽일 듯한 팔이 되기도 했고 전등불 같은 눈알을 부라리는 요괴가 되기도 했으며 정신이 까마득할 정도의 심정이 되기도 했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커다란 눈알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눈을 뜨면 혼자 외롭게 쓸쓸한 가을밤의 고독을 안고 사랑하는 그녀를 찾아 애태우며 눈물에 젖어 통곡하고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있는 것이었다. 기계공의 일터로 들어갈 금요일이 다가왔다. 아버지는 한스에게 푸른 아마 배옷과 푸른 반모직 모자를 사주었다. 한스는 그것을 입어보았다. 작업복을 입으니 그는 아주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우스워 보였다. 학교며 교장댁이며
플라크 씨의 일터며 목사댁을 지나칠 때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고생하며 애썼던 공부와 땀, 그토록 심신을 바쳤던 수많은 기쁨이며 그토록 뽐내었던 자만심과 공명심, 그리고 희망에 부푼 몽상, 그 모든 것이 뜬구름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모든 동료들보다 뒤늦게 만인에게 조소를 받으며 가장 서투른 견숙공이 되어 일터로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일을 알게 되면 하일러는 뭐라고 할까? 그러나 모든 것을 체념하고 푸른 색깔의 작업복을 입고 나설 금요일이 얼마간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또 무엇을 맛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먹구름 속에서의 순간적인 성강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처녀가 떠나간 것을 잊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피는 지난 며칠간의 자극을 잊을 수도 제어할 수도 없었다. 그의 피는 더 많은 것에 굶주려 울부짖었다. 아니, 이제야 눈뜬 그리움은 구원의 아우성을 외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숨막히고 괴로운 시간의 고통으로 발걸음은 더디었다. 가을은 온화한 햇살로 가득해서 여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른 새벽은 은빛으로 한낮은 화려하게 웃음을 띄었고 저녁은 맑았다. 먼 산은 우산을 펼친 듯이 짙은 하늘색을 띠고 밤나무들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담쟁이며 울타리 위에는 야생 포도잎들이 보라색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한스는 초조하게 혼자서 피해 다녔다. 그는 온종일 읍내며 들판을 헤매다니면서 그의 사랑의 번민을 눈치채이지 않도록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그러나 밤에는 한 길에 오가는 접대부를 하나씩 하나씩 쳐다보고 연인들이 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몰래 뒤를 밟았다. 에마와 함께 인생의 온갖 욕망과 매력이 그에게 다가왔으나 또한 에마와 함께 그것이 허황하게도 도망치고 만 것이다. 그는 이제 에마에 대해 느꼈던 번뇌며 안타까움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다. 또 한 번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결코 수줍어하지도 않고 온갖 비밀을 그녀에게서 빼앗아 마술에 걸린 사랑의 동산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지금은 그 동산의 문도 코앞에서 닫히고 말았다. 그의 온갖 공상은 이 뭉클하고 위험스러운 밀림 속에 덤불에 걸려서 비틀거리며 그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을 학대하며 이 좁은 악마의 세계 바깥에 얼마든지 아름답고 넓은 세계가 밝고 다정스럽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불안 속에서 기다리던 금요일이 결국 다가오자 오히려 기쁜 마음이 앞섰다. 아침 일찍이 푸른 새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좀 주저하다가 게르버 거리의 아래쪽에 실런의 집으로 갔다. 서너 명의 아는 이들이 이상스럽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며 어찌된 일이야? 자네 대장장이가 되었나? 하고 다그쳐 묻기까지 했다. 일터에는 벌써 일이 한창이었다. 주인은 막 쇠를 달구어 단련할 참이었다. 그는 빨갛게 단 쇳덩어리를 모루 위에다 얹어놓고 있었다. 직공이 무거운 모루채로 앞매를 치고 있었다. 주인은 가볍게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두드리고 불집게를 아래 위로 놀리며 사이사이에 꼭 알맞은 망치를 가지고 모루를 치면서 박자를 맞추었다. 그 소리는 상쾌하게 활짝 열어젖힌 문을 통해 아침의 공기 속으로 맑게 울려나갔다. 기름과 줄밥으로 까맣게 된 긴 작업대 앞에 나이든 직공과 아우구스트가 나란히 서서 바이스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었다. 천장에서 선반이며 숫돌, 풀무, 천공기를 돌리는 벨트가 급속도로 돌고 있었다. 여기선 수력을 이용하고 있었다. 일터에 들어선 친구를 보고 아우구스트는 머리를 끄덕이며
주인이 짬이 날 때까지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한스는 풀무에서 일고 있는 불이며 정지하고 있는 선반, 요란스럽게 돌고 있는 벨트와 공전반을 놀라서 구경하고 있었다. 주인은 아까 다루던 쇳덩이를 다 다루고 나자 한스 있는 데로 와서 따뜻하고 두둑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는 "저기다 내 모자를 걸어라" 하고 말하면서 벽에 박혀있는 못을 가리켰다. "그럼 이리 와. 저기 내 자리와 바이스가 있으니까" 하고서는 한스를 제일 뒤쪽에 바이스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우선 그것을 쓰는 방법과 도구며 작업대의 정돈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장사가 아니라는 건 아버지에게 벌써 들었지. 보기에도 그렇구먼. 좋아. 좀 힘이 날 때까지는 우선 쇠 다루기는 그만두자." 주인은 작업대 밑에 손을 넣어서 무쇠로 만든 자그마한 톱니바퀴를 끄집어냈다. "자, 이걸 가지고 하자. 이 바퀴는 아직 달궈져서 완성이 되지 않은 거야. 사방에 뭐가 나 있지. 그러니 이걸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밀한 부속품으론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주인은 바퀴를 바이스에다 끼우고 낡은 줄을 가지고 와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럼 일을 해보지. 그러나 다른 줄을 쓰면 안 돼. 그걸로 점심때까지는 충분히 일감이 될 거야. 끝나면 내게 보여다오. 일을 할 때는 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견습이라는 것은 사색 같은 건 필요로 하지 않아." 한스는 줄질을 하기 시작했다. "멈춰라!" 주인은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왼손을 이렇게 줄 위에다 놓아야 돼. 너 혹시 왼손잡이냐?"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해봐라. 곧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주인은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바이스가 있는 데로 갔다. 한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보았다. 처음 두서너 번 갈아보자 톱니가 그처럼 연하고 쉽게 갈리는 게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간 그대로 갈아보았더니 잘 갈아지는 것은 다만 부스러지기 쉬운 표피에 지나지 않고 정말 반들반들하게 해야 할 단단한 쇠붙이는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속 열심히 일을 했다. 그가 어릴 적의 장난을 그만둔 후로 처음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쓸만한 물건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기쁨을 진실로 맛보게 된 것이다. "좀 더 천천히 해라." 주인이 이쪽을 향해 소리쳤다. "줄질을 할 때는 하나 둘 하고 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밀고 당겨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 갈아대면 줄이 아주 못쓰게 되고 만다." 거기서는 제일 나이 든 직공이 선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한스는 그쪽을 곁눈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철 쐐기를 선반에다 끼우고서 벨트를 돌렸다. 그러자 쐐기가 급속도로 회전하면서 불꽃을 튀기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사이에 직공은 털같이 엷고 반짝거리는 쇠토막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있었다. 사방에 연장이며 쇠붙이며 강철이며 노쇠며 시작하다만 일거리며 반짝거리는 조그만 바퀴며 줄이며 착공기며 둥근 줄이며 갖가지 송곳 등이 흩어져 있었다. 줄 옆에는 작은 망치와 큰 망치, 덕개와 불집게, 인두 등이 걸려 있었다. 벽을 따라서 줄과 선반에는 기름걸레, 조그만 비, 금강석 줄, 톱, 기압 펌프, 산소병, 옷상자, 나사모 상자들이 얹혀져 있었다. 숫돌은 쉴 새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한스는
손이 벌써 까맣게 되어버린 것을 보고 무척 유쾌한 기분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까만 작업복에 비해서 지금은 아직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파랗게 새 것으로 보이는 그의 옷이 곧 닳아서 낡은 옷으로 보이게 되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아침나절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바깥에서도 일터의 활기를 가져다 주었다. 근처 편물 공장에서 일꾼들이 몇 명 와서 부속품을 갈아가기도 하고 고쳐가기도 했다. 또 농부가 한 사람 와서 고치려고 맡겨둔 세탁기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아직 안 되었다니까 한바탕 욕을 하고는 가버렸다. 그 다음에는 점잖게 생긴 공장 주인이 오자 주인은 옆방에 가서 상담을 했다. 그 사이에도 사람들과 바퀴와 벨트 등은 잠시도 쉬지 않고 돌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스는 생전 처음으로 노동의 찬미가를 듣고 맛보았다. 그것은 적어도 신출내기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끌리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는 자기라는 보잘것없는 인간과 그의 보잘것없는 생활이 커다란 리듬과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시쯤 15분간의 휴식이 있었다. 빵 하나와 과일주 한 잔이 각자에게 분배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아우구스트가 이 신입 견숙공에게 다가와서 한스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받는 주급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흥겹게 써볼 다음 일요일에 대해서도 정신없이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한스는 그가 지금 줄질을 하고 있는 바퀴는 무엇에 쓸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그것은 탑시계의 부속품이 될 거라는 것이었다. 아우구스트는 그것이 나중에 어떤 모양을 해서 돌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수석 직공이 다시 줄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들 서둘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10시가 넘고 11시가 가까워지자 한스는 지치기 시작했다. 무릎과 오른팔이 좀 쑤셨다. 한쪽 무릎에 얹었던 다리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몰래 기지개를 켰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잠시 줄을 옆으로 놓고 바이스의 몸을 기댔다. 그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그대로 조용히 선 채 머리 위에 있는 벨트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약간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았다. 한 1분쯤 되었을까? 그때 마침 주인이 한스 뒤에 와 있었다. 예, 왜 그러니? 벌써 지쳤니? 예, 좀. 한스는 피로한 듯이 말했다. 직공들은 웃었다. 곧 괜찮아져. 주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납땜질을 보여주마. 따라와. 한스는 군침을 삼키며 납땜질을 구경했다. 처음에 인두를 불에 달구고 그 다음에는 땜질할 곳을 염산으로 닦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불에 달군 인두에서 하얀 금속이 흐르면서 치익하고 소리가 났다. 걸레를 가지고 와서 잘 좀 훔쳐. 염산은 헝겊 같은 걸 썩히니까 금속 뒤에다 그냥 놓아두면 안 돼. 한스는 또 바이스대 앞에 서서 줄로 바퀴를 갈았다. 팔이 쑤시고 아팠다. 줄을 꼭 누르고 있어야 하는 왼손이 빨갛게 되어 쓰리고 아프기 시작했다. 정오쯤에 직공 감독이 줄을 놓고 손을 씻으러 갔을 때 한스는 그의 일거리를 주인에게 가지고 갔다. 주인은 그것을 흘끔 보았다. 좋아, 됐어. 내 자리 밑에 상자 속에 또 한 개의 같은 톱니바퀴가 있으니 오후에는 그걸 가지고 해봐. 한스는 집으로 가려고 손을 씻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1시간 쉬기 때문이다. 옛날 학교 친구였던 상점 점원 둘이 뒷공무니를 따라와서 그를 비웃었다. 그중 한 놈이 주 시험을 망친 대장장이! 하고 소리쳤다. 한스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가 지금
정말 이 일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일터는 그의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나 지치고 말았다. 정말 지쳐서 미칠 것 같았다. 막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서두르는데 갑자기 에마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오전 중에는 에마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었다. 그는 살짝 그의 방에 올라가서 침대에 몸을 던지고 깊은 고민으로 신음했다. 울고도 싶었으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살결을 파고드는 그리움에 몸을 맡기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의식할 뿐이었다. 머릿속은 병력을 치는 듯이 쿡쿡 쑤시고 아팠다. 흐느낌에 목이 막혀 울먹였다. 점심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아버지가 시종 싱글벙글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대답을 해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드려야 했고 마음에 없는 익사를 부려야 했다. 점심을 끝내고 뜰에 나가 햇볕 아래서 15분쯤 꿈꾸듯 시간을 보내자 곧 일터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벌써 오전 중에 두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조금씩 쑤시기 시작하더니 저녁 때는 아주 부르터버렸다. 나중에는 무엇을 잡아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나서는 아우구스트의 지도로 일터를 말끔히 치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튿날은 더욱 나빴다. 두 손이 타는 것 같았다. 부르튼 것은 더 커져서 물집이 되어버렸다. 주인은 기분이 언짢은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책을 잡아 욕을 퍼부었다. 아우구스트는 물집 같은 건 2, 3일만 지나면 못이 박여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달래주었지만 그래도 한스는 비참한 생각이 들어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는 듯이 톱니바퀴를 아무렇게나 갈아버렸다. 저녁 때 정돈을 하면서 아우구스트는 한스의 귀에다 대고 내일 친구 몇 명과 브라하에 가서 기분 좋게 한잔할 건데 그도 꼭 와야 한다고 말했다. 2시에 와서 한몫 끼라는 것이었다. 한스는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고 싶었지만 동의했다. 집에 돌아가자 아나 할멈이 상처 입은 두 손에 약을 발라주었다. 그는 8시가 되자 이내 잠자리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심때 아우구스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오늘 그와 함께 놀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반대하기는커녕 50페니이나 주면서 저녁 식사 때까지 꼭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스는 아름다운 햇살을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휴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일하는 날은 손을 더럽히고 피곤한 사지를 끌면서 일했지만 지금 일요일의 거리는 갑자기 새롭게 보이고 태양도 모든 것을 한층 더 밝고 아름답게 비추었다. 햇볕을 쬐면서 집 앞에 긴 의자에 앉아 명랑한 얼굴을 하고 있는 고기장수며 피역공이며 빵 굽는 사람이며 대장장이의 기분을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결코 이들을 불쌍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만 간주해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노동자나 직공이나 견습공들이 모자를 약간 빗두루 쓰고 하얀 셔츠와 잘 손질한 외출복을 입고 줄을 지어서 거닐거나 요릿집에 드나드는 것을 구경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목수는 목수끼리, 미장이는 미장이끼리 어울려 서로들 직업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장장이는 가장 고상한 직업이었고 특히 제1위는 기계공이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은근한 정의를 품고 있었다. 그 중에 다소 유치하고 익살맞은 것도 적지 않았으나 그 속에는 동업자 간의 아름다움과 긍지가 있었다.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일종의 기쁨과 유용한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보잘것없는 양복 견습공까지도 한 가닥 아득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실러의 집 앞에서는 젊은 기계공들이 조용히 뽐내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답하면서 농을 주고받는 것을 보니 그들이 확실한 단체를 만들고 있어 일요일을 즐길 때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스도 그것을 느끼고 그 일원이라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기계공들이 일단 향연을 베풀 때면 호탕하게 놀며 어지간해서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한스는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있는 일요일의 향연에 대해서 희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 춤 순서도 꼭 있겠지. 한스는 춤을 출 줄 몰랐다. 그러나 춤만 추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는 한 동료들의 기분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한 이틀 골아떨어지는 것쯤은 사양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맥주를 많이 마시는 축에는 못 들었다. 담배 피우는 것은 어떠냐 하면 여성연 한 개를 조심해서 끝까지 피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무래도 톡톡히 창피를 당할 것 같았다. 아우구스트는 즐거운 축제일 기분으로 한스를 맞아주었다. 나이 많은 직공들은 오지 않지만 그 대신 다른 일터의 친구가 한 사람 오니까 적어도 네 사람은 된다. 마을 하나쯤 설치는 데는 이 사람들로도 충분하다고 아우구스트는 장담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가 다 부담할 테니 맥주를 마시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마시라고 했다. 그는 한스에게 여성연을 권했다. 네 사람은 터덜터덜 발길을 옮겨 읍내 안을 어깨를 으스대며 걸어갔다. 아랫마을 보리수 광장에 이르러서야 발걸음을 재촉하여 빨리 뷰라에 도달하려고 했다. 강의 수면은 푸른색으로 비치고 있다가 어느 때는 황금빛으로 또 어느 때는 하얗게 번쩍이고 있었다. 잎이 거의 떨어진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사이에서는 부드러운 10월의 태양이 따갑게 빛을 던지고 있었다. 드높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다. 조용하고 맑고 한가로운 가을철의 하루였다. 이런 때는 지나간 여름날의 온갖 아름다움이 괴로움 없던 즐거운 추억처럼 부드러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런 계절이면 아이들은 의례 꽃을 찾으러 가야 할 것 같고 늙은이들은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나간 전 생애의 그리운 추억이 맑게 갠 푸른 하늘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창문이며 집 앞에 긴 의자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긴 눈초리로 장공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즐거운 기분이 되어 각자 타고난 재질과 성품에 따라 배가 부르도록 마시거나 먹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또 큰 연애를 벌이거나 큰 싸움판을 벌이거나 하여 아름다운 날을 찬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과일 상자가 새로 구워져 있고 어디를 가나 막 익어가는 사과주나 포도주가 지하실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일으키고 있으며 요릿집 앞이나 보리수 광장 같은 곳은 바이올린이나 하모니카가 1년 중에 아름다운 날을 장식하고 춤과 노랫가락이며 연정의 희롱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젊은이들은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스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여성연을 피워물고 있었다. 그것이 구미에 맞는 데는 자신도 놀랐다. 직공들은 객지에서 품팔이 하던 때의 이야기를 했다. 그가 얼마쯤 허풍을 떨어도 누구 하나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꾸민말이라고 여기는 이가 없었다. 그런 것쯤이야 의례에 따라다니는 법이니까. 아무리 겸손한 직공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격자가 없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그가 객지에서 품팔이를 하던 때의 이야기를 굉장히 과장해서 재미나게 아니 전설 같은 어조로 이야기하는 법이다. 젊은 직공 생활의 훌륭한 시는
민족의 공유재산과 같은 것으로 그 하나에서 전통적인 낡은 모험을 새로운 아라비아 무늬로서 다시 창작하는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직공이나 거지라도 이야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불멸의 익살꾼 오일렌 슈피겔이나 유랑의 노동자 슈트라 우빙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몇 해 전에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렀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사는 보람이 있었지. 나 원 더러워서. 아직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자 상인인 주인집 딸과 결혼하려고 했지. 그러나 딸이 그걸 거절해버렸어. 그녀는 내게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어. 한 4개월 동안 내 애인이었다고. 주인과 싸움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거기 앉아서 그의 사위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잔인한 주인이 그를 골리려고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늙은 놈을 노려보고서는 그 늙은 놈의 머리가 깨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그 주제에 그 비겁한 바보는 후에 서면으로 그를 해고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오펜부르크에서 있었던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는 그를 합한 3명의 대장장이가 공장 직공 7명을 거의 반쯤 죽여놓았다는 것이었다. 오펜부르크에 가서 키다리 쇼트슈에게 물어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장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아직 거기에 있는데 그도 한패에 끼어 있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일일이 무지스럽고 냉정한 어조로 그러나 아주 열심히 마음에 들게 이야기했다. 모두 아주 만족해서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자기도 남몰래 이 이야기를 다른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주인 딸을 한번 애인으로 가져보았다는 명예를 얻게 되고 망치를 들고 나쁜 주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의 장소는 때로는 바덴이 되기도 하고 헤센이나 스위스로 바뀌기도 한다. 도구는 어느 때는 망치 대신 줄이 되기도 하고 불에 달군 쇠붙이가 되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직공 대신 빵 굽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양복쟁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변화가 없는 낡은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몇 번이고 즐겨 들었다. 그 이야기는 낡았지만 재미나고 동업자들 간에는 명예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젊은 직공들 중에 경험에서의 천재나 꾸미는 데에서의 천재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아우구스트는 이야기에 끌려들어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그는 쉴 새 없이 웃음을 터뜨리고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벌써 반직공이라도 된 것처럼 꼴사나운 건달패의 얼굴을 하고 담배 연기를 한가로이 공중으로 뿜었다. 이야기꾼은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 직공이라는 체면상 일요일에는 견습공들 틈에는 끼이지 않고 풋내기들의 코 묻은 돈을 쓰는데 얻어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함께 행동하게 된 것은 단순히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국도를 따라 한참 걸으며 강 아래쪽을 향해 내려갔다. 천천히 오르막길이 되어 활 모양으로 굽어지는 차도를 택하느냐, 거리는 반밖에 안 되지만 험준한 오솔길을 택하느냐로 옥신각신하다가 길이 좀 멀고 먼지가 가끔 일긴 하지만 차도를 택하기로 했다. 오솔길은 일하는 날에 산책하는 신사들이 택하는 길이었다. 보통 서민들은 일요일 같은 때는 아직까지 시적 매력을 잃지 않고 있는 국도를 특히 좋아했다. 가파른 오솔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농부들이나 읍내의 자연 애호가들에게 알맞은 것이고 노동이나 운동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오락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국도에서는 편히 걸을 수 있고 걸으면서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구두나 외출복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도 있었다. 마차나 말도 볼 수 있고 다른 산책객과 부딪히기도 하고 쫓기기도 할 수 있었다. 누가 뒤에서 농이라도 걸면 이쪽에서 웃으며 대꾸를 한다. 멈추어 서서 짓거릴 수도 있다. 혼자라면 소녀들 뒷공무니를 쫓아서 웃어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좋은 친구와의 개인적인 불화를 저녁 때 주먹으로 폭발시키고 화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들 차도로 갔다. 길은 큼직하게 커브를 그리며 시간 여유가 있어 땀 흘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기분 좋은 오르막길이 되어 있었다. 직공은 웃옷을 벗어서 어깨에 걸쳤다. 이번에는 이야기 대신 마음껏 명랑한 어조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여 1시간 후에 뷰라하에 도달할 때까지 휘파람을 그치지 않았다. 두서너 번 옆구리를 찔렸으나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다. 한스보다는 아우구스트가 더 열심히 이에 응수했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마침내 뷰라하 마을 앞까지 왔다. 그 마을은 우뚝 솟은 검은 삼림을 배경으로 가을빛 짙은 과실나무들 사이에 가로놓여져 빨간 기와와 은혜색의 초가지붕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젊은이들은 어느 요릿집으로 갈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닷집에는 제일 좋은 맥주가 있었고 백조옥에는 제일 좋은 케이크가 있었으며 또 모퉁이 집에는 아름다운 주인집 딸이 있었다. 결국 아우구스트가 닷집으로 가자고 우겨댔다. 모퉁이 집이 도망쳐 달아나지 않는 한 두서너 군데 순회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갈 수 있다고 달래 모두들 이에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마구간 옆이며 제라늄 화분을 가득 올려놓은 어느 농가의 창문 앞을 지나 닷집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황금색 간판이 둥근 두 그루의 밤나무 너머에서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꼭 호란에서 한잔하자던 직공이 섭섭히 여긴 것은 호란은 이미 10,000원이어서 아무래도 정원의 자리를 잡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닷집은 손님들의 말을 빌리면 낡아빠진 농군들의 요릿집이 아니라 고급 요릿집이며 창문이 여럿 있는 현대식 사각 벽돌집으로 긴 의자 대신에 한 사람씩 앉는 의자를 갖추고 양철로 만든 색칠한 간판도 있었다. 게다가 여급은 도시에 옷차림을 하고 주인도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 아니라 늘 하이칼라의 갈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파산을 했었는데 대맥주 회사 경영자인 채권자 대표에게서 그 집을 전세로 얻고 있었다. 그 후로는 한층 더 고급이 되었다. 뜰에는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와 커다란 철제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는 반쯤 머루덩굴로 덮여 있었다.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한다. 직공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다른 세 사람과 건배를 하고 실력을 보이기 위해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봐 민, 잔이 비었잖아. 빨리 또 한 잔 가져오라고. 그는 여급을 향해 소리치고는 테이블 건너로 술잔을 내밀었다. 맥주는 고급품으로 차고 별로 짭짤하지도 않았다. 한스는 그의 술잔을 즐겁게 맛보고 있었다. 아우구스트는 주당 같은 얼굴을 하고 혀를 찼다. 그는 이따금 연통이 막힌 난로처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스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감탄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쾌한 기분이 넘치는 일요일에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인생을 터득하고 즐겁게 놀 줄 아는 사람들과 같이 요릿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이 그리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같이 웃고 때로는 자신이 마음을 다져먹고 익사를 던지는 것은 참으로 후련한 기분이었다.
맥주를 쭉 들이키고 나서 힘을 주어 술잔으로 테이블을 꽝 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봐요 섹시, 또 한 잔 가져와 하고 소리치는 것은 후련하고 사나이다웠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는 사람에게 건배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꺼진 여성연의 꽁초를 왼손에 끼고 모자를 목 뒷덜미까지 젖히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같이 온 다른 직공들도 흥에 겨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알고 있는 울름의 대장장이는 고급 울름 맥주를 20잔이나 마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서서히 마시고 나서 입을 쓱 흠치고서는 이번에는 고급 포도주를 작은 병으로 한 병 더 하는 것이었다. 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칸슈타트의 화분은 돼지 통조림 12개를 한자리에서 먹어치워 내기에 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내기에서는 졌다고 했다. 그는 무지막지하게도 조그만 요리집의 메뉴를 있는 대로 다 먹어치우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거의 다 먹어치웠으나 메뉴의 맨 마지막에 4가지 종류의 치즈가 있었다. 3번째 것이 나왔을 때 그는 쟁반을 밀쳐버리고 더 이상 한 입이라도 먹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대단한 갈채를 받았다. 누구나 다 이런 호걸이나 그 기막힌 재주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느 곳에나 지독한 음주가며 식충이가 다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한 호걸은 슈투트가르트에 사는 사내이며 다른 한 사람의 경우는 확실히 루드비히스부르크의 용기병이었다. 먹어치운 것만 해도 한 사람은 감자가 17개였고 또 한 사람은 샐러드가 곁들인 달걀 과자가 11개였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이러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색다른 훌륭한 재주를 가진 이도 있고 기묘한 인간도 있고 그 중에는 얼토당토하는 괴벽스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즐거워했다. 이 즐거움과 현실성은 모든 주당들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존경할 만한 유산이 되어 있고 음주가 그렇고 흡연이 그렇고 결혼이 그렇고 죽음이 그렇듯이 젊은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모방되는 것이다. 석 잔째인 한스가 여급한테 케이크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네, 케이크는 없어요. 하자 모두들 흥분했다. 아우구스트가 일어서서 케이크가 없다면 한 집 더 건너가야지 하고 말했다. 딴 집 직공은 가련한 요리집이라고 욕지거리를 했다. 프랑크푸르트의 사내만은 그대로 있겠다고 했다. 그는 여급과 약간 가까워져서 벌써 몇 번이나 격렬한 애무를 했기 때문이다. 한스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맥주와 함께 이 광경은 그를 이상스럽게 흥분시켜버렸다. 모두 나가게 된 것을 그는 기뻐했다. 계산을 하고 모두 밖으로 나가자 한스는 석 잔의 맥주로 약간 반응이 오는 것을 느꼈다. 그 기분은 마치 반은 지쳐서 그런 것 같고 반은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것 같은 쾌감이었다. 거기에다 또 무슨 엷은 포장 같은 것이 눈앞에 어른거려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이 온갖 것이 멀리에 있어 거의 현실적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웃지 않고는 도저히 배기지 못할 쾌감에 들떠 있었다. 그리고 모자를 당돌하게 빗두르으니 극단적인 한량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프랑크푸르트의 사내는 또 용감하게 휘파람을 불었다. 한스는 거기에 박자를 맞추어 걸어가려고 애썼다. 모퉁이 집은 상당히 조용했다. 농부 2~3명이 새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생맥주는 없었고 병에 담은 것뿐이었다. 곧 모두의 앞에 한 병씩 놓였다. 딴 집 직공은 인심이 좋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각자에게 큰 사과 케이크를 1개씩 주문했다.
한스는 갑자기 심한 시장기를 느끼고 계속해서 그것을 몇 번 베어 먹었다. 낡은 갈색이 된 객실에 딱딱하고 넓은 벽에 붙어있는 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아늑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고풍스런 식기대와 큰 난로가 어둠 속에 사라져버리고 나무 창살을 댄 큰 새장 속에서 곤줄박이 2마리가 푸드덕거리고 있었다. 그 창살 사이에는 빨간 열매가 담뿍 달린 마가목이 모이로 꽂혀 있었다. 술집 주인은 잠시 테이블 옆으로 와서 손님들을 환영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한스는 강한 병맥주를 2-3모금 마셨다. 병째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프랑크푸르트의 사내는 라인 지방의 포도밭 축제며 객지 품팔이, 무허가 하숙집 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허풍을 늘어놓았다. 모두들 즐겁게 듣고 있었다. 한스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는 몸이 이상해진 걸 깨달았다. 방이며 테이블, 술잔이며 친구들이 쉴 새 없이 부드러운 갈색의 구름 속에 녹아버리고 있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긴장할 때만 다시 제 형태로 돌아왔다. 때때로 이야기 소리나 웃음소리가 고조되면 그도 함께 소리 높여 웃고 무엇인가 떠들기도 했으나 무엇을 말했는지는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잔을 서로 부딪힐 때는 그도 같이 부딪혔다. 1시간 후에 자기 병이 빈 것을 보고 그는 놀랐다. 잘 마시는데 한 병 더 할래? 아우구스트가 말했다. 한스는 웃으면서 끄덕였다. 그는 이렇게 많은 술을 마신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프랑크푸르트의 사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장단을 맞추자 한스도 함께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술집은 점점 손님이 늘어갔다. 여급을 돕기 위해 주인집 딸까지 나왔다. 그녀는 아름다운 몸매에 키가 큰 소녀였다. 건강하고 혈색이 좋은 얼굴에다 시원한 갈색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세 병을 한스 앞에 갖다 놓자 옆에 앉아있던 직공이 놓치지 않고 그의 특기인 추파를 던졌으나 그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그 직공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곱상하게 생긴 소년의 조그만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그녀는 한스 쪽을 보며 손으로 재빨리 머리를 매만졌다. 그러고는 식기대에 있는 대로 올라갔다. 벌써 3병째 마시고 있는 직공이 그녀를 따라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키 큰 소녀는 냉정하게 그를 쳐다보고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러자 직공은 테이블로 돌아와서 빈 병을 퉁퉁 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자, 힘을 내자고. 이 사람들아, 술잔을 마주대. 그러고는 음탕한 여자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한스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뒤섞인 흐리멍텅한 소리뿐이었다. 2번째 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말이 헛나가기 시작하고 웃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는 곤줄박이 3장이 있는 데로 가서 새를 좀 놀려볼까 생각했다. 그러나 2발자국도 못 가서 눈앞이 핑 돌아 하마터면 땅바닥에 고꾸라질 뻔했다. 그는 조심조심해서 되돌아왔다. 그때부터 한스의 도를 넘은 기분도 차츰 깨기 시작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많은 술을 마신 것이 씁쓸하게 생각되었다. 마치 먼 곳에서 갖가지 불길한 징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가는 길이라든가 아버지와의 충돌, 내일 아침 또 일터로 가야 한다는 것들로 차츰 두통이 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꽤 취한 것 같았다. 약간 술이 깼을 때 아우구스트는 계산해! 하고 소리쳤다. 일타르를 주고도 거스름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서로들 흥청거리고 웃으면서 거리로 나서자 밝은 저녁 햇빛에 눈이 부셔 눈을 똑바로 뜰 수 없었다. 한스는 똑바로 설 수가 없어서 비틀거리며 아우구스트에게로 가서 몸을 기댔다. 그는 한스를 부축해서 데리고 갔다. 타관에서 온 자물쇠 장인은 감상적이 되어서 내일은 여기를 떠나야 하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곧장 집으로 갈 작정이었으나 백조집 앞을 지나치게 되자 직공은 여기도 들어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문간에서 한스는 소매를 뿌리쳤다. 나는 가야 돼. 너 혼자서 걸을 수도 없잖아 하고 직공이 웃었다. 그래도 나는 꼭 가야 돼. 그럼 브랜디라도 한 잔 해. 이 꼬마야, 한 잔만 해봐. 설 수도 있게 되고 속도 가라앉을 거야. 정말 그래. 너도 알게 될 거야. 한스에게 언제 쥐어졌는지 손에 조그마한 컵이 한 개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절반이나 엎질렀다. 나머지를 마시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다. 심한 구역질이 나서 그는 몸을 떨었다. 혼자서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와 보니 어떻게 하면 마을을 나설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집이며 울타리며 정원들이 기울어져 빙빙 돌며 그의 앞에서 소용돌이 쳤다. 사과나무 밑에서 그는 축축한 풀밭에 드러누웠다. 온갖 불쾌한 감정과 쓰디쓴 불안감, 걷잡을 수 없는 생각 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그는 더럽혀지고 모욕당한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이제 영원한 품속에서 쉬어야 할 것 같고 잠들어야 할 것 같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았다. 아주 녹초가 되어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머리며 두 눈알이 쑤시고 아팠다. 도저히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갈 기운조차 없었다. 갑자기 뒤늦게 밀려온 무상한 물결과도 같이 조금 전에 환락의 연분홍빛 물보라가 되살아났다. 그는 상을 찡그리며 멍청하니 흥얼거렸다. 아, 사랑스런 아우구스틴이여, 아우구스틴이여, 아우구스틴이여. 아, 사랑스러운 아우구스틴이여. 모든 것은 이제 끝장이구나. 노래를 그치자 폐로부터 무엇인가 뭉클하게 올라와 몽롱한 어떤 생각이며 기억이며 부끄러움이며 자신의 가객들의 흐린 물결이 그를 향해 엄습해왔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흐느끼면서 풀 속에 뛰어들었다. 1시간쯤 지나서 벌써 어두워지자 그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간신히 고개를 내려왔다. 저녁 식사 때까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기벤나트 씨는 몹시 욕을 퍼부었다. 9시가 되어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그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단단한 등나무 단장을 끄집어냈다. 그놈은 이제는 아버지의 매를 맞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오기만 해봐라. 눈앞에 번갯불이 일게 할 테니. 10시에 그는 현관문을 잠갔다. 아들이 밤놀이를 하려고 한다면 어디서 밤을 새울 것인지는 알려줘야지.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더욱 화를 내면서 한스의 손이 손잡이를 돌려놓고 두려움에 쌓여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놈을 호되게 때려서 혼을 내주어야지. 아마 그놈은 골아 떨어졌겠지. 그러나 곧 술이 깨겠지. 못나고 간악한 놈, 거지 같은 놈, 그놈의 뼈다귀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두들겨 패주어야지. 그러나 결국 그도 그의 분노도 잠에는 지고 말았다. 바로 그 시각에 그처럼 위협받고 있던 한스는 벌써 차가운 몸이 되어 아무 소리 없이 천천히 어두운 강물 속을 흘러가고 있었다. 구역질도 부끄러움도 괴로움도 그에게는 사라졌다.
어둠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의 허약한 몸뚱이를 차갑고 푸른색의 짙은 가을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양손이며 머리칼이며 창백해진 입술을 까만 물결이 희롱하고 있었다. 밤이 새기 전에 먹을 것을 찾아 나온 겁쟁이 물개가 교활한 곁눈질을 하며 소리도 없이 그의 옆을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물속에 빠졌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마 길을 잃고 험준한 장소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겠지. 또는 물을 마시려다가 몸의 균형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또는 아름다운 물을 보고 도취되어 물속에 빠져들어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평화와 깊은 휴식에 가득 찬 밤과 희미한 달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피로와 불안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에 이끌려 갔는지도 모른다. 그는 점심때쯤 발견되어 들것에 실려 집으로 왔다. 놀란 아버지는 단장을 옆으로 밀쳐놓고 쌓이고 쌓인 분노를 사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울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이튿날 밤에도 뜬 눈으로 세우며 간간히 문틈 사이로 말 한마디 못하게 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깨끗한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는 여전히 고운 이마와 창백하고 영리한 얼굴을 하고 있어 마치 무슨 특별한 데가 있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마며 양손의 피부가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었다. 고운 얼굴은 잠시 졸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눈은 하얀 눈시울이 감겨져 있었다. 완전히 다물지 않은 입술은 불만이 없는 듯 거의 명랑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이 보였다. 소녀는 꽃다운 시절에 벼랑간 바람에 꺾여 즐거운 행로에서 억지로 잡아당겨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도 그의 피로감과 슬픔 속에서 그러한 착각에 굴복되고 말았다. 장례식에는 조합원이며 구경꾼들이 굉장히 몰려들었다. 한스 기벤나트는 또다시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선생들과 교장과 마을 목사도 다시 한스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프로코트를 입고 엄숙하게 실크 모자를 쓰고 나타나 장례 행렬을 뒤따르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무덤가에 잠시 멈추어 섰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티너 선생이 우울하게 보였다. 교장은 그를 향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저 애는 훌륭하게 되었을 텐데 정말 거의 하나의 예외도 없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니오. 아버지와 쉴 새 없이 통곡을 하고 있는 아나 할멈과 함께 플라크 씨가 무덤가에 남았다. 정말 이건 못할 짓이네요, 기벤나트 씨. 그는 동정심에서 우러난 말을 했다. 나도 이놈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유를 모르겠어. 하고 기벤나트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나 재주가 있었는데, 더욱이나 만사가 잘 돼 나갔는데 어느 학교 시험에도 그러고는 벼랑간 불행이 닥치지 않았겠나. 구두방 주인은 프로코트를 입고 묘지문을 나서는 이들을 손가락질했다. 저기 가는 저자들이 이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한몫 낀 죽들이죠. 그는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뭐? 상대방은 펄쩍 뛰었다. 그러고는 구두방 주인을 이상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천만의 말씀, 도대체 어째서 그렇다는 거지? 진정하십시오, 기벤나트 씨. 나는 다만 학교 선생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네. 자네나 나나 아마 이 애한테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많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조그마한 읍내 상공에는 평화로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골짜기에는 강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전나무와 산은 부드럽게 그리운 듯이 머나먼 데까지 푸른색을 지니고 뻗쳐 있었다. 구두방 주인은 슬픔에 잠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야 할 이의 팔을 잡았다. 기벤나트 씨는 이 한때의 정적과 이상스럽게도 괴로운 온갖 추억에서 떠나 머뭇거리며 지양 없이 정든 그의 생활의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